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새로운 무언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나눴던 내용은 컴퓨터에게 새로운 상황들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본 겁니다. 흐름이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상황에 따라서 A란 상황, B란 상황, 경우에 따라서는 C, D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거죠. if문, else문 이런 것들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제어문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걸 배워볼 텐데 사실은 어떤 이론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무엇이 더 필요할지가 쉽게 연상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보시면 기존에 다뤘던 문제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아래쪽을 보면 90점 이상, 80점 이상,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변화에 따라서 주어지는 값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낼지를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if문과 else문을 같이 배워본 거죠. 그런데 위에 문장을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지정한 횟수만큼이라는 부분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계속 성적을 입력받는 거죠. 사실 지난 예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하셨다면 제가 의도했던 바대로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딱 한 번 사용하고 종료된다면 물론 더블 클릭해서 다시 실행시켜도 되겠죠.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죽었을 때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 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을 때, 뭐 워드도 좋고요. 다루고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끄는 건 정상이겠지만 다른 작업을 이어서 하고 싶을 때 계속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게 내가 귀찮지 않고 그가 귀찮으면서, 컴퓨터가 귀찮으면서 일을 계속 비슷한 유형의 일을 반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호기심 이런 생각까지 다다르셨다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와 닿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수정해 나가면서 횟수만큼 사실은 하나가 빠졌죠. 여기 반복이란 단어가 사실은 빠진 거죠. 반복적으로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어떤 식으로 무엇을 배우면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주어진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성적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반복입니다. 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반복을 하는 어떤 작업을 반복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 주시면 좋아요. 자, 이 소스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해봤던 거죠. 성적을 입력받아서 A, B, C, D, F를 주는 소스 코드입니다. 이 부분에서 반복해야 될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죠. 뭘 반복해야 되죠? 그렇죠. 성적을 입력받는 부분을 반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뭘 반복해야 되죠? 그렇죠. 성적을 내주는, 학점을 내주는 부분을 반복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할 부분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반복 구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반복 구간을 만드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반복 구간은 결정 났어요. 그 반복 구간을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는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if라는 제어문을 이미 사용해 봤기 때문에 묶는다는 개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떤 조건에 부합하면 수행하는 블럭, 이걸 묶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블럭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행해야 되는 블럭,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이미 이 소스 내에서도 if라는 조건이 만족될 때 사용되는 블럭과 그렇지 않을 때 사용되는 블럭이 있어요. 이미 보셨던 겁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중괄호죠. 중괄호를 이용해서 반복해야 될 부분을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여기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되죠? 그렇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는 묶을 필요가 없어 보여서 여기서 여기까지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만든 겁니다. 자, 중괄호가 만들어지면 특징이 있었죠. 에디터에서 항상 들여쓰기가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럭 전체가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이 들여쓰기가 돼야지, 아, 이 부분은 이 블럭 소속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고 화살표 키를 통해서 쭉 내려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탭 키를 살짝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들여쓰기가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에디터 사용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반복해야 될 블럭으로 결정이 됐어요. 자, 예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가 주어진 횟수만큼 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 횟수에 의거해서 반복 횟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if문을 다뤄봤기 때문에 조건,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어요. 단지 if하고 else는 한 번 수행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반복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 단어에서 차용을 합니다.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while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붙죠. if에서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괄호로 그 안에 조건을 입력하게 됩니다. if에서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연산자들은 관계연산자나 논리연산자들 중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였죠? 그렇죠.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현재 없는 게 뭐죠? 그렇죠. 사용자가 지정한 횟수를 알 방법이 없어요.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받는 부분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대부분 그때그때 타이핑을 하는데 이런 프린트 F문은 좀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요. 이유는 그냥 타이핑하다 보면 이제 오류가 많이 나서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시는 수고로움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들도 눈에 뭐가 좀 이상한 게 보이나요?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관찰력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보시면 n student라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라는 뜻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단지 물결 표시가 있는 게 저 뭐지?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변수 선언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잠시 보여드리고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F7을 가볍게 눌러봤습니다. 그럼 실패하고 뜨죠. 뭐가 실패인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라고 보여요. 즉, 변수 선언이 안 됐다는 것을 이런 에러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함수를 배우셔도 비슷한 현상을 또 보시게 됩니다.
어쨌든 변수 선언이 안 됐다고 하니 나는 뭘 하면 되죠? 변수 선언을 해주면 되죠. 변수 선언은 스탠다드 C에서는 연산자들 전에 하라라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C 그리고 C++에서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단 사용하기 전에만 선언이 되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인티저죠. 그리고 n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결 표시가 없어진 걸 발견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팁 하나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주는 규칙이 사실은 있어요. 문법적인 규칙으로 치면 시작은 반드시 영문자로 해라. 단 예외가 있다면 특수문자 중에 언더스코어, 언더바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문자라든가 숫자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문법적인 규칙이고요. 이건 어느 책을 뒤져도 나옵니다. 뒤지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식으로 변수 이름을 만드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보면 지금 저는요, 횟수를 학생 수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뭐 제 마음이죠. 학생 수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수 이름을 장명을 했느냐 하면 학생의 숫자다 이렇게 장명을 한 거예요. n은 넘버를 약자로 쓴 겁니다. 사람들이 넘버를 다 쓰기 너무 기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숫자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카운트형으로 사용할 때 n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no 붙이는 사람도 있고 num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간략하게 n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변수 이름은 첫 자를 소문자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MS 계열에선 대문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는 더더욱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취업하고 싶다면 대문자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요. 그 외의 회사라면 소문자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훨씬 더 취업에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동일하게 사용해요. 시작을 대문자로 하든 소문자로 하든 뒤에는 다 소문자로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요. 전부 다 대문자를 쓰는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define이라는 걸 할 때만 그렇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전부 다 대문자를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